예,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서 계속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아까 제가 수많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머릿속에 1천억 개가 넘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뇌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마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뇌를 전두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양쪽에 귀 쪽에 있는 뇌를 측두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뇌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우리의 기분에 굉장히 중요한 뇌가 우리의 이 전두엽입니다. 여러분들 이마를 잘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분을 느끼고 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가 이 전두엽에 있고 제가 이제 어떤 경우들을 보냐면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머리를 다친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여기 전두엽을 다치면 우울증하고 증상이 똑같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씻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뇌가 굉장히 기분하고 관련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항상 안전벨트 하시고 헬멧 꼭 쓰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아기가 이제 막 갓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는 사실은 뇌가 거의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전두엽 발달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1살 때까지 엄청나게 급격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3개월째는 겉으로 이제 보이는 거, 이제 앞에 있는 걸 보고요. 또 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시각중추와 청각중추가 발달을 하게 되죠. 그 아이들이 그때 보고 들은 게 굉장히 그 애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 9개월이 되면 본 거, 들은 걸 통해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요. 돌 때가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아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걸 이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태어나 가지고 한 1살 때 어린 시절 그때 경험한 것들이 그 아이한테 평생의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뭐 굉장히 아이들 위해서 노력하는데 특히 아기 낳고 나서 1년 그때 아주 굉장히 애랑 많이 놀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눈을 맞춰줘요. 눈을 맞추고 웃고 그럼 아이가 이렇게 웃죠. 그런 감정을 교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아주 예민한 분들 눈을 잘 못 맞춘다고 했잖아요. 아이 때부터 눈 맞추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람이 발달할 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기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적당한 좌절이 중요합니다. 안전기지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태어난 아기한테 세상은 이제 처음 태어났으니까 자기 잘 모르죠. 세상을. 그리고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엄마 옆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곳을 안전기지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한 곳이 있어야지 아이는 점점 더 안전한 곳에서 멀리까지 탐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심도 생기고 도전정신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기지를 어릴 때 잘 형성을 못한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릴 때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맨날 싸우고 또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학교도 계속 이사 다니고 전학 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어떤 교류를 잘 못했던 분들을 만나보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런 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기지의 존재가 상당히 그런 사람들하고 대인관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무조건 잘해주고 다 칭찬해주면 좋은지 그게 아니에요. 적당한 좌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좌절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참고 좀 견디고 또 하고 싶어도 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린 시절에 필요한데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업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마침 자기가 부자가 된 다음에 외손녀가 태어났어요. 외손녀가 태어나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얘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가진 거는 돈이니까 얘한테 뭘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백화점 명품관을 데려가가지고 어린애를 얘가 보는 것마다 다 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아동 코너에도 가도 다 사주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또 사줘요. 또 쭉 사줘가지고 얘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는 실증 나고 그냥 버리고 또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20살까지 컸어요. 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진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만족해야지만 행복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싶다고 즉시 만족이 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못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화가 나요. 왜 즉각 안 해주냐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해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걸 즉각적으로 사주면 아이는 그걸 견디는 능력을 키울 시기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싶어도 참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안전한 기지와 좌절이 결국은 그 아이의 자존심의 형성에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온 가족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 내 어릴 때 그럼 그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다른 분들 보면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가 평생에 중요하긴 하지만은 다시 그거를 재창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뇌가 딱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그런 걸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다면 제일 좋아요. 그게 베스트예요. 배우자가 이제 자기는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배우자가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랬는데 그 역할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다시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도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럴 때는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편한 사람,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찾는 역할을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거기에 맞아가지고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이 자기 안정기지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편해요. 이런 식이 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꾸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꽃이 있지만 꽃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잘 키운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도 그런 걸 형성하지 않고 사람을 피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을 조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유명한 분들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스티브 잡스 너무 유명하죠. 스티브 잡스 뭐 참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지만은 뭐 아이폰, 아이패드 만드셨고 사실 우리 지금 21세기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스티브 잡스 아마 전기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그 발표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뭐 아이폰을 처음에 발표를 한다든지 아이패드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스티브 잡스는 그냥 후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폴라티 같은 거 입고요. 밑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발표해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그런 복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복장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 저런 복장으로 발표를 해도 되나 할 정도죠. 사실은 이제 복장으로 볼 때는 거의 그 동네 슈퍼 가는 복장인데 뭐 스티브 잡스가 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죠. 근데 사실 스티브 잡스는 그 자기 전기에도 보면은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해바라기 보신 적 있죠? 해바라기를 보면은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씨가 있거든요.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있죠. 그 해바라기의 씨를 이렇게 해바라기 가운데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은 거기가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막 소름이 끼치고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피부에 이렇게 뭐가 쑥쑥 들어가 있다든지 곰보처럼 그런 걸 보면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그 과속방지턱에 이렇게 깨져가지고 쑥쑥 들어가 있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환공포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환공포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힘드신 것 중에 하나가 단추예요. 단추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구멍이 4개가 나 있잖아요. 그게 몸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뉴욕타임스지의 보도에 의하면 환공포증이 아주 심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에 단추가 있는 옷을 입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은. 그래서 중요한 모임이나 중요한 발표 때는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가신 거예요. 그게 자꾸 거슬리니까. 이게 있으면 이제 여기 저도 단추 있는 걸 입고 나왔는데, 이게 있으면 이제 거슬리는 거죠.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입고 다니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처음에 아이폰을 만들 때요. 아이폰을 만들 때, 그 전에 스마트폰은 아이폰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노트북하고 비슷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키보드가 있었어요. 아마 저 나이 때쯤 되는 분들은 그거 보셨을 거예요. 요즘도 뭐 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이메일을 하나 보내면은 답이 아주 간단하게 와요. yes 아니면 no예요. 길게 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당시에 PDA라고 했었는데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버튼이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그 PDA를 보고 바로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바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해 보여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환공포증이 있는 것이 오히려 혁신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그 어린 시절이 뭐 유명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스티브 잡스의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감동이 오는 졸업식 축사를 하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한번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리드 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중퇴했습니다. 그 후 청강을 하며 대학 주변을 머물다가 1년 반 후에는 정말로 그만뒀습니다. 제가 왜 중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 왔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자기가 왜 중퇴를 했을까, 대학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졸업생들한테.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좀 놀랬을 거예요. 오늘 졸업하는데 자기 중퇴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생모는 젊은 미혼모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생모는 스티브 잡스는 이제 그 생모가 대학에 이제 대학원생에 있을 때 그 조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난 아이예요. 결혼 전에 난 거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조교가 저쪽 그 유럽에서 보면은 저쪽 난민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모의 아버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외할아버지죠. 그분이 엄청나게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어요, 결국.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결국은 입양을 하게 됐는데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좋은 입양 자리를 찾아가지고 처음에 변호사 집을 입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기 뱃속에 있을 때는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집에서는 자기는 딸을 받고 싶었는데 아들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 변호사 집에서 만약에 스티브 잡스를 받았으면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됐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 일단 받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의 양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이 갔는데 예전에 없던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님은 오케이를 했죠. 근데 양어머니가 이렇게 그 대졸도 아니고 양부도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생모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좀 스펙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인하기를 거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양부모가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두 분이 내고를 해가지고 된 게 스티브 잡스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받은 게 스티브 잡스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대학에 들어간 거는 생모하고 양부 사이에 대학에 입학시키겠다는 그 조건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학에. 근데 대학을 바로 그만둔 이유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대단한 거는 자기의 이런 이야기를 정말 공개적으로 다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트라우마, 이런 힘든 거는 사실은 다 숨기게 마련이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것을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스티브 잡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공포증이나 불안, 우울증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짜증이 많고 좀 까칠했잖아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환공포증은 일부 이제 학자들은 그것이 이제 모성에 대한 좀 분노와 두려움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승화했고 자기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세상을 바꾼 놀라운 기기를 선물했죠. 여기에는 물론 잡스가 천재고 또 미국 사회의 포용성과 창의력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양부모가 너무 좋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한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여러 가지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고 집에 오면은 항상 양부모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라고. 너는 그만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항상 그 자존심을 높여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양부모가 그 안전기지 역할을 너무 잘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부모가 만약에 그 역할 안 해줬으면 그 천재가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어떤 역할에 의해서 정말 오히려 세상에 큰 도움이 된 사람이 된 거죠. 이런 경우들을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많이 봐요, 제가.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예는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슈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을 작곡했거든요. 소리 들리세요? 그 슈만이 작곡한 그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인데 들어보시면 멜로디가 익숙하실 거예요. 이 겨울연가 주제가도 나왔죠. 결혼식에도 많이. 그래서 이 슈만이라는 분은 이런 음악가로 유명했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슈만과 클라라라고 유명합니다. 이분의 그 부인이 클라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클라라가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대중음악이 아니고 그 귀족을 위한 클래식을 작곡하는 게 주된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큰 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클라라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가 너무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막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유명한 그런 아주 촉망받는 소녀였죠. 그리고 슈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클라라 아버님 밑으로 들어가서 막 열심히 연주를 한 거예요. 연습을 했는데 이 슈만이 이제 연습만 한 게 아니고 클라라하고 이제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돼서 클라라가 성인이 되는 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소송을 3번을 걸었다 그래요. 결혼 무효 소송을. 근데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고 슈만의 작품을 클라라가 연주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유명한 또 브람스가 있죠. 브람스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슈만이 사망한 이후에 클라라하고 브람스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결국은 브람스는 혼자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클라라를 도와줬다 그래요. 근데 이 슈만은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슈만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감정의 기복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분의 업다운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우리가 이제 심하면 조울증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감정의 기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곡씩 보통 작곡을 1년에 한 곡씩 작곡을 했는데 1840년하고 1849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좀 들뜨는 상태였죠.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래서 그러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의 명곡은 우울증 시기에 나왔어요. 1844년에 우울증이 왔고 그 다음 1845년에 이 명곡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의 기복이 있는 분들이 보면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지만은 또 이런 창의력과 그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유명한 분은 이제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 수상인데 이 영국 수상이시죠. 이분은 이제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찾아오는 우울증을 블랙독이라고, 검은 개라고 했는데, 이 영국 그 속담에 보면 이제 검은 개가 그런 우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만약 지옥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멈추지 말고 가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이분은 기분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은 혼자 사색을 하고 책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우울할 때 쓴 책으로 노벨문학상, 세계 2차 대전 회고록으로 이렇게 받게 됐죠. 특히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소아 청소년은 어떻게 되냐면은 특히 학교에 안 가려고 그러고 등교 거부, 짜증이 이렇게 많아지고요. 아까 중년은 건강 염려증이 많다 그랬죠.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있는 노인들은. 아까 예민하고 민감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치매같이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이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한 70살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우울증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대부분 증상이.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방금 한 것도 기억 못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럼 가족들은 치매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치매가 아닙니다. 치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걸 너무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치매가 아닌지 좀 검사해 달라고 그러고 내가 치매인지 확인해 달라고. 근데 실제 치매는 아닌 경우가 많고요. 치매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치매라고 걱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난 괜찮다 그러고 인식이 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방향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고 기억력이 떨어진 분들은 방향 감각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화장실을 못 찾아간다든지 집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 이런 경우가 없는데 치매는 이제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것 중에 그런 거는 이제 예민함에 대해서 자신의 예민함을 그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민한 게 너무 심해지면 긴장, 걱정, 불안에 이어가지고 불면이 오고 또 우울증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은 잘 이거를 관리를 하면은 항상성이 잘 유지되게 하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예민성을 잘 조절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천칭에 비유해가지고 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족한 환경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이 좀 사이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트라우마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보면은 자기의 그런 기억 그거에 너무 휘둘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현재 지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만나는 사람 이런 게 거기에 자꾸 연관지어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연관이 돼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고 이렇게 지장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현재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자꾸 예전 기억이랑 결부시키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예민성에 막 휘둘려 가지고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지내지 말고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꼭 예민성이 필요한 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 사람들 만난다든지 가족들하고 만날 때는 그걸 내려놓는 게 좋아요. 예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긴장 불안이 있는 분들은 각성을 낮추는 생활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자기를 감추고 숨기지 말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자기를 오픈하는 것이 결국은 창의적 생각을 만들고 대인관계 개선, 가족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민한 분들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한 달 앞을 걱정하고 1년 앞을 걱정하고 심지어는 자기 죽을 것까지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1년 반 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생길 걸 누가 알았나요?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예측을 한다 그래도 그때 가면 다 새로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먼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걱정하는 거. 두 가지를 안 하는 게 예민한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머리를 똑바로 놔보자 그랬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좀 똑바로 놓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의 위치가 이렇게 예민한 분은 똑바로 못 보기 때문에 틀어지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면 토크쇼에서 게스트들 한번 보세요. 머리가 똑바로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머리의 위치가 똑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틀어지고 자꾸 눈을 못 맞추고 사람을 보면은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요 자신의 머리를 똑바로 놓고 항상 몸에 정자세를 하고 일을 하고 컴퓨터를 치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표정과 말투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를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면은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지거나 찡긋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말 자체보다도 거기에 딱 꽂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왜 이러지? 뭐가 불편한 점이 있나? 혹시 뭐 내가 얘기한 게 불편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대화 내용보다는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니까 대화도 부담이 되고 만나기 싫은 거죠. 그건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의 표정이나 말투에는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예민하고 특히 민감하면은 자기 이 미간을 찡그리기 쉬워요. 이렇게 찡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간을 하도 찡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찡그린 상태가 돼요. 여기가. 그럼 여기에 이제 오메가 모양의 무늬가 생긴다 해서 오메가 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찡그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막 보톡스도 넣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웃는 거예요. 입을 웃고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은 저절로 여기가 펴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찡그리면서 이야기하는 버릇을 이렇게 안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표정을 부드럽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편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투도요, 항상 자기보다 좀 어리거나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도록이면 존댓말을 하는 게 좋아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경우에 이렇게 말을 갖다 좀 함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말을 놓는다든지, 뭐 식당 가서도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자기한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존댓말을 쓰고 존중하는 말투를 쓰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민한 분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주무셨는지 어젯밤에 잘
모르겠는데요. 잠을 자꾸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죠. 중간에 자꾸 깨고요. 잠을 잘 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잠을 아침에 확실히 깨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잘 깨야지 밤에 잘 잡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맨날 잠을 못 잔다 그러는데 아침에 보면은 거의 11시까지 누워 있어요. 비몽사몽이고. 그러면은 밤이 될수록 점점 더 쌩쌩해지고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잠을 깨느냐? 잠을 깨는 제일 좋은 방법은 햇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뒤에 해가 굉장히 좋은데요.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뇌가 그 빛을 인식해가지고 각성을 시키고 잠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에 들어오는, 뭐 창문을 열지 않아도 돼요. 창에 들어오는 빛을 쬐거나 아니면 나가서 조깅을 하면은 잠이 깨면서 밤에 잠이 깊게 들어요. 저도 잠을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6시 20분에 항상 일어나거든요.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같은 시간에 하고 빛을 쬐고 요걸 열심히 하면은 잠을 굉장히 잘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커피나 이런 걸로 각성을 하는 분도 있는데 커피도 뭐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좋지만은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밤에 잠을 방해해요. 그래서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북유럽에 혹시 여행 가본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한겨울에 북유럽에 여행 가면은 낮에 잠깐 해가 떠요. 한두 시간 정도. 그리고 하루 종일 암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빛을 안 쬐면 낮에 잠이 안 오고 사람이 막 숨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빛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쬐면서 잠을 깨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안전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아까 트라우마 경험할 수 있죠.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는 거, 주위 사람들이 사망하는 거, 그거 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평소에 안전기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걸 함으로써 빨리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가서 찾지 말고 미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반려동물 운동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강아지 키우고 또 뭐 음악 감상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잖아요. 그게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자기 예민성도 관리하고 잘 지내요. 평생 일만 하거나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게 곳곳에 있어야지 더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너지가 너무 높은 사람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나는 에너지가 너무 낮은데. 그런 분도 있지만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문제인 분도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높아도 예민해집니다, 사람이요. 에너지가 너무 높다는 거는 막 말도 빠르고 막 일도 많이 벌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에너지가 너무 높은 분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잘해요. 여러분들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내가 뭘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리한 투자.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당하면은 좋죠. 근데 이게 무리한 뭐 빚을 내서 굉장히 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무리한 걸 하는데 뭔가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낙관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에너지가 더 올라가면은 과도한 소비를 거쳐서 이제 도박이라든지 이런 데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위험이 증가되고 그것도 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가 증가되게 되면은 특히 제가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이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높은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의 결정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언을 경청해서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한테도 이야기하고 자기 친구한테도 얘기해서 그런 사람,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럴 때 잘 설득이 될 때 그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관리가 안 되면은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그 대인 관계를 해서 대화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친구들하고 많이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어떤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달 전에 그 친구하고 한 이야기를 A4 용지에 한번 적어보세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만났던 거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날 친구하고 만났던 얘기를 적어보면은 의외로 쓸 게 별로 없어요. 딱 쓰려고 그러면은 그날 만나서 뭐 어디서 뭐 음료수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적어 놓지 않으면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아주 예민한 분들은 그 기억을 되게 잘해요. 그때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때 무슨 표정을 지었고 이런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예민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자꾸 리바이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 왜 이랬을까? 왜 이런 표정을 지었지? 내가 이 얘기를 잘못했나?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그게 기억이 강화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젊을 때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다 잊어버린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보면은 중요한 건 정작 기억을 못해요. 내가 뭘 하러 부엌에 왔는지, 양치질을 했는지, 휴대폰 어디다 뒀는지,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걱정은, 기억은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치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항상, 남들이 잊어버릴 그런 기억은 자기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지금 이야기할 거는 결국 잊어버릴 내용이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결국 잊어버릴 내용이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뒷담화하거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은 되도록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하지 말고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해야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나 하는 거고요. 그 예민한 정도에 대한 스스로 내가 지금 얼마나 예민하지 그리고 얼마나 민감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특히 이런 경우에는 또 걱정도 많고 또 소음에 민감하고 또 호흡곤란도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업적으로는 그런 예민한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민한 분들이 왜 이렇게 항상 긴장이 높고 또 잠을 못 자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해 가지고 또 자신도 편하고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도 편하고 또 자기의 예민성이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